K-팝은 빌보드 앨범 차트 1등 하는 애들인 거예요. 팬들의 앨범 몇십 대 사니까. 아하. 근데 위켄드 이런 애들은 걔는 100만 장도 안 팔려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K-팝 아티스트만 소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소장을 하고 음악이지만 음악만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경험을 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굿즈를 만들면 아티스트분들이 정말 많이 쓰세요. 뭐예요 이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위험한 질문이시긴 한데. 위험한 거야 이거? 위험하면 안 돼. 그럼 마지막으로 K-팝 언제까지 이렇게 고점일 것 같으세요? 대화를 완성하는 지식 설계자 라플리클리 딥다이브. 트렌드를 단순히 스쳐 지나가지 않고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제 속으로 딥다이브 해볼까요? 네, 최근 전 세계 눈과 귀가 대한민국 서울, 그 중에서도 경복궁에 쏠렸습니다. 네, 야 바로 BTS의 컴백 무대 때문이죠. 가장 한국적인 장소에서 전 세계를 향해 던진 이 강렬한 메시지. 이게 이제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서 야 이제 K-팝이 하나의 장르, 야 이게 아니다, 글로벌 문화다, 이런 어떤 그 의미를 좀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우리 두 번째 다이빙 포인트는 바로 K-팝입니다. 과연 이 압도적인 열광 뒤에는 어떤 치밀한 비즈니스 전략이 설계되어 있을까요? K-팝 팬덤의 승리 공식을 한번 지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아주 깊이 있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팝 딥다이버 차우진이라고 하고요. 엔터 문화연구소라는 이름으로 K-팝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팝 딥다이버. 저는 슈퍼스타의 굿즈와 팝업을 기획하는 일을 하는 슈퍼 오리지널의 강지한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 한 명씩 되시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이분입니다. 한번 저는 되시죠. 영원히 H.O.T.입니다. 아, H.O.T 굿즈 만드셨습니까? 샀습니다. 어렸을 때. 앨범 사고 공연 보고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저는 사실 에스파예요. 아하. 에스파를 알겠습니다. K-팝과 글로벌 팬덤으로 딥다이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4-25 K-팝 국가 탑 20 표를 보면 미국의 K-팝 소비 비중이 6.25%로 증가하면서 4위로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순위 상승만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 또 영국 같은 경우가 탑 20 밖에서 17위로 급부상하면서 보수적인 음악 시장에서도 K-팝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영국에서는 사실 이게 진입하기 좀 쉽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레전더리한 밴드나 뮤지션들은 다 영국 출신들이에요. 확실히 미국은 시장으로서는 규모가 너무 크고, 영국은 약간 레거시 혹은 진정성, 그러니까 인정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장. 그래서 미국에서 1등을 했는데 영국에서는 차트에도 못 들었다라고 하면 이건 좀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 그렇게 보면 사실 K-팝이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진짜 좀 달라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K-팝의 데이터를 보면 약간 상식과 예상을 벗어나는 아하. 경우들이 많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대중음악의 거의 메카,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K-팝 아티스트는 누구일 것 같아요? 영국에서 상식을 깬다? 네, 약간 UV, 예상을 UV. 벗어난다. 뮤지 형이랑 세윤이 형 너무 잘해. 정답은 어. 로제라고 맞출 수 할 수 있었네, 있는데, 이거 진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영국에서는 로제가 인기가 가장 많냐면 아파트라는 곡 완전 K-팝이라기보다는 완전 팝이거든요. 그리고 로제의 그 앨범도 사실은 싱어송라이터 앨범하고 비슷해요. 아이돌로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들이 곡에 담겨 있고, 그러다 보니 영국은 전통적으로 싱어송라이터나 팝 아티스트가 자기 얘기를 얼마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니까 아티스트로서 로제가 인기가 많은데 실제로 영국 사람들이 로제를 K-팝 아티스트로 소비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로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또 로제님 같은 경우는 앨범 디자인도 직접 다 참여하셨다고 이슈가 됐었잖아요. 로제 같은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어떤 비전, 뭐 활동의 방식 이런 게 K-팝의 그 다음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외국에서 K-팝은 약간 서브컬처다, 뭐 오타쿠나 너드가 좋아한다, 약간 이런. 이거 언제 얘기하세요? 아니. 너무 옛날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제가 2023년에 그 K-팝 제너레이션 찍을 때 그래미 어워드 부회장 하시는 분도 인터뷰하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K-팝은 서브컬처 맞다. 그래요? 그런데 규모가 엄청 큰 서브컬처다.
그러면 그런 걸 메이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업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메인스트림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건 미국 시장을 봐야 돼. 다 달라졌어. 서브컬처들이 엄청 많아진 거지. 지금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1등 하는 거 이를테면 실시간 1위 하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애들이 많아요. 무슨 느낌인지 근데 알겠다. 빌보드 1등은 따로 있어. 빌보드 1등 그리고- 심지어 1등인데 굿즈도 안 팔려. 네. 그리고 케이팝은 빌보드 앨범 차트 1등 하는 애들인 거예요. 팬들의 앨범 매진지 사니까. 아하. 근데 위켄드 이런 애들은 빌보드 앨범 차트 1등 안 하거든요. 걔네는 100만 장도 안 팔려요. 근데 걔네는 콘서트를 하면 막 20만 명이 와. 근데 메이저야. 예. 한국은 콘서트를 하면은 한 10만 명이 올까 말까요. 이런 거에서 갭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부사장도 만나고 뭐 틱톡 아메리카 누구 캐피톨 레코드 뭐 이런 사람도 다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일단 미디어 시장 쪼개졌고 이거를 정의를 못 한다. 예전 와. 방식으로. 어렵네요. 근데 케이팝은 밀도가 너무 높다. 1인당 이를테면 정말 사업적으로 보면 1인당 객단가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니네는 앞으로 포텐셜이 너무 있는 영역이야. 두 분이 정말 이 케이팝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케이팝의 가장 큰 매력이 뭘까요? 케이팝이 음악도 일단은 좋지만 케이팝만큼 MD로 비주얼라이즈 된 음악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 보면 MD로 풀이를 하고 수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팬들끼리 교류를 하게 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음악이지만 음악만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경험을 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쵸. 부르잖아요. 케이팝은 저는 정말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하고 있어요. 팬덤을 만드는데 가장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이고 아티스트의 매력을 정말 극대화시키는 데 최적화됐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데뷔를 해서 보통은 5년 이상, 한 10년 정도 있어야 전 국민이 아는 스타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케이팝은 연습생 시스템이라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기간을 거의 한 3년 혹은 1년 단위로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 사례만 봐도 야 BTS 전 세계적인 흥행 이후 글로벌 음악 시장의 약간 기본값처럼 작동을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경복궁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지금 BTS가 컴백을 한다. 야 이거는 왕의 귀환인가요? 어떤 시도입니까 이거? 그쵸, 왕의 귀환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 광화문 일대가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이잖아요.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 완전 오픈된 공간에서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게. 역사적으로 되게 이례적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저도 느낀 게 BTS가 이걸 한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것들이 다 열려요. 뭐 예를 들어 베가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BTS가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설득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 케이팝의 힘이 아닌가 싶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케이팝을 좋아하는 팬들의 힘이긴 해요. 케이팝 팬들은 확실히 다르다. 데이터로 계속 증명이 되고 있어요. 빌보드 차트를 운영하는 게 이제 루미네이트 100년 정도 된 데이터 회사예요. 그 루미네이트에서 주 단위로 혹은 월 단위로 계속 리포트를 내는데 케이팝 팬들의 특징이 정말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인게이지먼트도 엄청 높고 다른 아티스트, 다른 장르에 비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 활동하는 특히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특징도 다른 장르에 비해서 유난히 더 높다. 그 굿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구매를 하는 이유가 그 아티스트를 소장을 한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해외 팝업도 좀 많아지는 게 네. 이제 왔을 때 그 공간을 좀 경험을 하는 그 자체를 소비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K-팝 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야 신기하네요. 왜 K-팝 아티스트만 소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정답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케이팝이 유난히 팬들하고의 관계를 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작할 때부터 케이팝의 어떤 초기 모델 H.O.T부터 H.O.T라는 팀이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팬클럽이 있는 팀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뭐 이승환 팬이야, 김건모 팬이야 이렇게 불렀는데 H.O.T는 회사가 H.O.T 팬클럽을 모집합니다 라고 데뷔하기 전부터 그냥 모집을 하면서 같이 컸던 고객 중심 모델인 거예요. 조금 더 부연하면 K-팝은 애초에 한국에서도 좋은 소리 들은 음악은 아니었거든요. H.O.T가 데뷔했을 때 정말 주요 일간지에서 붕어다,
붕어? 입만 뻥긋거린다. 약간 립싱크를 하면서 춤추는 노래를 하는 애들이니까 뭔가 음악에 진정성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초기에. 네, 그리고 네. 동방신기를 지나면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넘어가면서는 음악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평론가들은 H.O.T, S.E.S 뭐 아니면 동방신기, 보아 이런 음악의 리뷰를 안 쓰는 거예요. 비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좀 더 깊이가 없다라고 느끼는군요. 뭐 록밴드 아니면 아. 싱어송라이터 뭐 이런 사람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K-팝 팬들이 항상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억울해한다. 왜냐하면 내가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악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혹은 태도가 너무 좋거나 그래서 좋아하는 건데 어른들은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보고 좋아하네? 이런 식으로 폄훼하니까 거기에 상처받은 거예요. 공격을 당해서 더 강력하게 좀 응집이 되고 거기서부터 좀 발생한 여러 가지 어떤 힘들도 있겠네요. 이를테면 스밍이라는 문화도 어. 그게 생긴 거거든. 왜냐하면 어. 차트에 올라가면 봐주지 않을까? 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서로 막 친구들한테 막 알리고 영업하고 뭐 이거 들어봐 이거 진짜 좋은데 이러면서 했던 게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20년이 지나고 미국으로 하고 유럽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미국에서 뉴스 프로그램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BTS 음악 이대로 좋은가? BTS 팬들이 너무나 비이성적으로 열광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분석해보자 라고 하는데 정말 대놓고 분석할 가치가 없다. 이거 그냥 팀팝이고 그냥 완전 유행이고 되게 가볍게 치는 그런 뉴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유튜브에 보면은 댓글이 한 5,000개 달려있는데 5,000개 댓글 중에 대부분이 다 아까 얘기했던 내가 K-팝 팬인데 너희들은 내가 K-팝을 왜 좋아하는지 하나도 모른다. 저도 H.O.T 팬으로서 그러니까 저도 여쭤보고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쵸? 야, 그럼 이제 그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막 옛날에 H.O.T, 동방신기 뭐 이럴 때도 굿즈 같은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굿즈랑은 좀 다르게 요즘에는 정말 굿즈가 없는 아티스트가 아예 없을 정도로 아예 기획형으로 나오는 거죠. 앨범이 나올 때부터 앨범 자체가 굿즈 패키지로 나올 정도로 굿즈 기획이 무조건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약간 기념품을 구매한다였으면 지금은 그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소장을 하고 집으로 같이 가지고 오고 이런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게 아닌가. 세계관을 가져온다는 거는 정말 내가 팬으로서 당연히 공유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굿즈 시장이 같이 좀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네요. 보면서 이제 소속감도 느끼고 계속 이걸 콘텐츠화하면서 팬들하고 또 교류를 하고 하면서 또 같은 아티스트를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도네이션 같은 느낌으로. 도네이션보다는 그 다음에 멤버? BTS 분들도 보면은 아미 분들을 제8의 멤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제8의 멤버면은 뭐 출연료를 같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왜 돈을 쓰고 올라오는 거지? 그러지 않아서 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약간 주인 의식을 갖고 약간 그런 내가 것도 있는 바로 것 같아요. BTS다. 또 앨범 팝업, 캐릭터, 사진전 여러 가지 이제 굿즈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나오면은 못 구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리셀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한정 수량으로만 하고 한정 공간에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소장할 수 없다라는 그게 굉장히 또 팬들 사이에서는 높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너무 열망하는 어떤 아티스트예요. 이 정도면 굿즈 사기 위해서 얼마나 줄을 서는 겁니까? 보통 한 3-4시간 이상은 쓰시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요? 생각보다 이틀 전에 들어오고 예를 막 이런 들어 상황인 뭐. 거 아니에요? 저 그건 있었어요. 새벽에 와서 해외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새벽에 와서 미리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해외는 줄을 그냥 길게 쓰는 거에 대한 별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요. 같이 뭔가 서로 같이 뭔가 유대감을 좀 느끼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 문화야 이러면서 같이 막 놀기도 하고. 아예 올 때부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같이 컨텐츠를 찍을 친구들끼리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옷도 다 이렇게 매칭해서 와서 그 팝업 포토존 앞에서 그 K-팝 릴스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거나 굿즈 산 거를 바로 인증을 한다거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쇼폼이 워낙 대세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발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팝업을 하고 뭐 굿즈를 판매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게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한테 어느 정도 어떤 이익이 되느냐. 왜냐면 응원하는 거잖아요. 응원하는데 뭐 이 수익은 100% 사회에 환원됩니다. 뭐 이런 것도 팬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이거 도네이션을 하고 싶은데 응원하고 싶은데 게임 산업에서 이제 이 캐릭터가 나올 확률 뭐 0.00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다 확률 공개를 한단 말이야. 네네네. 이것처럼 굿즈마다 수익 쉐어 비율을 공개를 해야 돼.
이 모자는 그럴 수 아티스트에게 25%가 수익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아티스트가 거야. 계산해 보는 거예요. 500개 팔렸어? 근데 이번 달에 왜 이렇게 안 들어왔어? 깔끔하게. 이런 것도 좀 얘기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평론가님 모르세요? 이거 상황 모르세요? 시장 상황? 아니 음악이야말로 수익 배분 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한국은 음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매니저라든가 아티스트들 출신들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은 다 변호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약서로 시작해서 계약서로 끝나는 문제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K-팝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당연히 굿즈에도 수익 배분이 들어가고 당사자들만 알겠죠. 회사에서 100% 만들었냐? 아니면 아티스트가 얼마 정도 참여했냐? 그리고 이게 유통이 미국에서 되냐? 일본에서 되냐? 한국에서만 하는 거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생각보다 복잡하다. 엄청 복잡한데 사실은 나쁘지 않죠, 근데 수익이. 팔리면 팔릴수록 예. 돈이 되는 구조는 맞는 거죠. 저도 이거 뭐 잘 알고 있는 게 저도 이제 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Message from the Universe라는. 네네네. 그냥 한 번 받고 끝낼 걸. 매달 따박따박 220원씩 들어옵니다. 아, 네, 제가 저작권 등록 때문에 한 35만 원 냈는데 네. 아직도 5천 원이 안 돼요. 팁을 드리자면 네. 궤도님이 어디에 노출될 때마다 계속 언급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매달 220원 들어오는 복잡하다니까 이 구조가. 이게 보통 근데 팝업에서 이제 굿즈를 만들면 아티스트분들이 정말 많이 쓰세요. 예를 들어 나왔는데 뭐예요 이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위험한 질문이시긴 한데 위험한 거야 이거? 위험하면 안 돼. 인지도가 많이 높으신 아티스트 분들은 모든 굿즈 컨펌을 다 아티스트한테 받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베스트네요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팬분들이 그렇죠. 봤을 때 이거는 이 아티스트의 취향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싫다 하는 경우는 출시를 아예 안 하는 그런 경우가 경우도 많아요. 있어요. 이제 신인일 경우는 회사에서 결정들을 대부분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올 수가 하기 있고. 때문에 굉장히 품목이 많죠, 팝업에서. 이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의 굿즈를 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보여지느냐도 이게 판매량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트레이키즈의 스키즈 같은 캐릭터 보시면 예. 멤버랑 굉장히 닮았거든요, 정말. 누가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얼굴을 매칭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포인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멤버예요. 아티스트 자체가 이 캐릭터를 사랑하는 게 팬들이 느끼니까 더 그렇게 사랑받는 야 이거 저거 진짜구나. 그쵸. 또 라이브 방송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아티스트 예, 예. 분들이.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예를 들어 캡모자 같은 경우도 썼을 때 얼굴이 더 작아 보이게 한다라던가 이런 디테일을 좀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사례가 그 아티스트 분이 정말 이 모자가 내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해서 너무 좋다라던 거를 라방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고생해서 디자인한 포인트를 딱 알아채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뒤늦게 이게 이제 구할 수가 없잖아요. 팝업이 끝났으니까. 그쵸. 그래서 뒤늦게 판매량이 좀 급등을 하고 찾는 분들이 많았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럼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요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음반 구매, 그다음에 굿즈 구매. 아티스트에게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뭡니까? 글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음반보다 굿즈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음반은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엠빵이에요? 다르겠죠? 그럼 계약마다. 굿즈는 그러면 네 굿즈가 있으니까 네. 멤버마다 굿즈가 있으니까. 네, 지한이 뭐 동의하십니까?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실제는 모르죠. 저도 제가 엔터는 아니니까. 굿즈는 결국에는 하나의 멤버라기보다 이 아티스트의 굿즈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나눠지지 않을까. 음반이 더 네, 개인적인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네, 모릅니다, 저희는. 두 분 다 모르시는 상태로 네. 개인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네, 지금의 어떤 K-팝이 되는 데 있어서 약간 코로나 시기도 약간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가 계기가 됐다고 많이들 분석을 하세요. 네네. K-팝 팬들이 가장 원하는 건 공연의 형태로 결국에는 아티스트를 만나는 거예요. 네. 특히나 코로나 시간 동안에는 K-팝이 엄청 잘 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돈이 안 되더라도 일단 미국에서 공연을 하자. 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건 예. 투자의 개념이니까. 예. 그런데 코로나로 셧다운되면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 코로나 때 이제 네. 콘서트를 못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상으로 하는 콘서트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뭐 메타버스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 BTS도 결국 이렇게 화면으로 해서 공연을 맞아, 하는 맞아. 콘서트를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부터 이게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 굿즈가 좀 개발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QR 코드만 들어 있고요. 그 코드를 찍으면 그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거가 또 굿즈로서 나오고 있어요. 티켓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QR을 찍었을 때만 볼 수 있는 영상이니까 또 소장을 하고 싶어지는 굿즈가 되는
맞아. 거의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K-팝 팬들 입장에서는 응축돼 있다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었죠. 그럼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코로나 기간에는 K-팝이 어떤 특징 같은 건데 K-팝 팬들은 아티스트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되게 잘 놀아요. 생일 카페라는 개념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티스트를 앞에 앉혀놓고 생일 카페를 하는 게 맞지. 생일 굿즈도 네. 자기들끼리 따로 네. 만들고 그런 근데- 전문 카페도 있던데요. 자기들이 영상 찍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보고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문화인데 그때 코로나 때 그 LA 지역의 생일 카페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들이 그걸로 코로나 기간을 버텼다. 데이터로도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플랫폼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K-팝이 주로 확산되는 주요 플랫폼들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K-팝의 좀 중요한 특징은 뮤직비디오가 일종의 크리에이티브 필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뭐 시작이잖아요. 네. 그리고 애초에 유튜브로 확산이 많이 됐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뮤직비디오 하면 예전 같으면 롱폼인데 지금은 사실 워낙 짧은 게 많다 보니까 롱폼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요새 롱폼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3분짜리를 롱폼이라고 부르고 저희 팬분들랑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저희 이거 한 1시간 미만으로 나가잖아요. 쇼츠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확산은 확실히 숏폼 플랫폼들이 정말 크게 기여하는 것 같고 빠르고 일단 네. 조회수 높아지고 네. 빠르게 하니까. 근데 이제 예. 그게 결국 어디로 가냐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스포티파이예요. 그러니까 어. 음악 플랫폼. 근데 한국은 주로 유튜브로 가는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좀 쇼폼 문화가 좀 지배적이죠. 이건 좀 맥락이 있는데 예. 동남아시아 지역은 섬들이 많아. 특히 인도네시아는 섬이 몇천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망을 못 가는 거예요. 케이블로. 회선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인터넷이 되게 덜 발달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근데 2015년 이후에 무선 인터넷 기술이 정말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동남아시아가 이 잃어버린 시간들 만회하려고 국가 정책으로 무선 인터넷망을 정말 광범위하게 깔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지금 SNS라든가 숏폼 컨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들이에요. 저희도 팝업을 하면은 바로 네. 그 팬들 반응을 좀 보기 위해 SNS를 좀 찾아보거든요. 근데 보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 때문인지 바로바로 올라와요, 리뷰가. 숏폼으로 그러니까 짧은 빠르게. 게 굉장히 빨리 올라요. 예를 들면 아티스트가 그 날에 왔다.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올라와요. 아티스트가 그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입국하는 순간부터 떠요. 왜냐면 쇼폼 같은 경우는 시의성이 지나가 버리면 안 봐요. 보고 지나가고 누가 먼저 올리느냐 싸움이거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사실 중동이랑 아프리카도 그렇거든요. 약간 아직 개척되지 않은 블루오션 느낌이 좀 있겠네요. 네, 한국의 한 80년대처럼 뭔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니 여기에 K 엔터테인먼트, K 컬처 이런 거를 팔면 좋지 않을까? 심지어 분위기도 좋은데 요즘 관심도 팝업 많고. 또 남미 지역 팝업 남미 팝업은 조금 화끈한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티스트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확장했으면 하는 지역에 남미가 항상 들어가요. 이 굿즈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다른 나라 지역적인 어떤 국가적인 특성들이 좀 있나요? 국가별로 봤을 때 이제 웨스턴 미주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 희소성이나 아니면 뭔가 좀 상징적인 디자인을 조금 더 내가 이 아티스트를 좋아해를 더 드러내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야. 명확하게 그냥 눈도장을 찍는 얼굴이 딱 박혀 있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네. 뭔가 동남아시아 쪽은 이제 빨리 컨텐츠화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뉴진스 헤어밴드 반다나 이런 것들이 굿즈로 나왔을 때 굉장히 줄을 많이 섰었거든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본인의 릴스를 찍거나 할 때 이걸 착용을 한 걸 보여주고 싶은 것 내가 같아요. 착용하는 모습 이런 거를 또 그냥 컨텐츠화하기 컨텐츠화하기 위해서 내가 네. 진짜 쓸 수 있는 거니까. 뉴진스라는 게 드러내지 않아도 뉴진스 팬들끼리는 아는 거죠. 이 굿즈가 뉴진스의 굿즈라는 것을. 그리고 일본이나 이제 좀 아시아 같은 경우는 숨겨 있는 샤이 팬들이 조금 샤이 품목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그런 건 하고요. 어떤 거예요? 이게 아티스트의 굿즈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로고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BTS가 크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장식품 같이 보이는데 그쵸. 알고 보니 어떤 아티스트의 굿즈다. 그렇죠. 패션 아이템 같이 보여진다거나 은근하게 있어서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저는 그 코드가 너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냥 가방에 키링 달고 옷에 뭐 하나 걸쳤는데 그냥 자켓 입었네? 이랬는데 누군가는 누구 팬이시구나 뭐, 반갑습니다 그런 이런 게 느낌으로. 있잖아요. 굿즈 퀄리티도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거의 패션 판매하는 그런 수준의 원단을 쓴다거나. 저 뉴진스 팝업 오픈런 한 적 있어요. 저 새벽 5시에 갔거든요. 정말 오픈런 하신 분이 엄청 여기 긴장하고 갔어요. 와. 그러니까 2등. 그 2등이었는데 저 앞에 온 친구가 중학교 3학년 친구였어요. 수원에서 왔고 아빠가 이제 차를 태워가지고 와. 그래서 그 친구하고 엄청 얘기하면서 2시간을 계속 이렇게 교류가 이어지고 네. 결속력이 생기는 그리고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분위기가 저희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런 거를 못 가게 해서 몰래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이 이렇게 아침에 막 이렇게 데려다 주고 부모님이 이제 우리처럼 이걸 겪어서 그런가요? H.O.T.와 G.O.D 오빠들 좋아했던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국가별로 이 팬덤 자체가 어떤 특성들이 지금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판매 전략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요즘에는 가능하면 한국에서 했던 팝업을 그대로 옮겨가서 한국에 못 오는 팬들이 현지에서 한국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아티스트의 컨셉을 통일화시키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모듈 같아요. 자체를 그대로 다른 네.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디자인 자체를 거의 그대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요. 와 그럼 이게 현지화가 아니네요. 대신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경우를 조금 이제 현지화를 시킨다라는 것도 저희가 하기보다는 팬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 국가에 맞게 본인들이 와서 본인들이 이걸 더 알려주고 싶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더 알려주고 싶고 이런 거지. 야 근데 이게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근데 이게 진짜 리얼이네요. K-팝이라는 건 결국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아티스트, 한국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가 지금 글로벌라이즈 된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대로 옮겨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멋인 거죠. 이런 시대가 왔어요 진짜. 저 얼마 전에 그 베이비몬스터 콘서트를 갔어요. 네. 자카르타에서 꽤 많이 왔는데 자기는 이 공연만 보러 서울에 왔다. 이 공연 보고 내일 돌아간다. 그리고 그 다음 아마 2번째인가 3번째인가 자카르타에 공연이 있었어요. 베이비몬스터가. 그 공연도 본대요. 근데 어차피 니네 도시에서 볼 건데 서울에 왜 굳이 와서 보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서울이 오리지널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고? 멘트도 똑같아. 그거를 알아요, 심지어. 이 알아요? 네, 아는데 서울에서 봐야 진짜인 거예요. 어떤 시공간적인 네. 어떤 경험이 내가 비행기를 타고 뭐 입국 수속을 밟고 뭐 출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하나의 공연인 거야. 굿즈도 팬들이 항상 콘서트를 가면 굿즈를 들고 인증샷을 꼭 찍는 그 예. 문화가 있어요. 그 자체는 사실 멤버의 분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내가 방문한 콘서트, 내가 방문한 팝업, 아니면 뮤직비디오 장소 이런 데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서 사진을 다 같이 뭐 찍는 거죠. 주로 뭐 인형을 네. 좌석을 하나 결제했는데 둘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야 대한민국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그러면은 약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아이돌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어떤 국가의 출신의 어떤 멤버를 영입을 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좀 인기를 좀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사실 그것과 좀 무관하게 자국의 멤버가 없어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식의 흐름을 갖고 가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그 국가, 그 지역의 멤버가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하긴 하다. 자국민 멤버가 있으면은 뭔가 처음 접할 때 조금 더 빨리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입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건 있지만 국가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티스트의 컨셉이나 이 세계관 이게 결국엔 아이콘화가 되려면 그 아티스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자국민 멤버가 있어서 더 인기가 더 많아진다기보다는 진입 속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대만에서 아이브 같은 팀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렇다고 아이브가 거기서 대만을 다 지배하고 있냐? 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아이브에 또 대만 국적의 멤버가 있지도 않잖아요. 있지도 않죠. 멤버들의 국적은 중요한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인데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특징인데 계약 기간이 활동 기간이 7년이에요. 기네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예. 긴 게 아니라 예전에는 너무 20년이어가지고 7년으로 줄인 거죠. 20년이었어요. 그리고 동방신기 그 논란 한창 있었을 때 그때 정해진 건데 야, 20년이면은 근데 K-팝은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7년 동안 회수를 해야 되니까 7년 풀로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K-팝에서는 재계약을 하냐 안 하냐가 너무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거. 그래서 멤버들의 국적이 중요한 게 한 명이라도 있어야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7년이 의외로 짧을 수도 있는.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더 여러 가지 뭐 유리한 점은 다 가져가야 될 것이다. 네. 그럼 평론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K를 떼고도 생존할 수 있는 K-팝의 어떤 순수한 음악적 경쟁력, 네,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동안은 반복해서 듣는 게 계속 K-팝 잘 될까요? 지금이 고점 아니냐? 네, 10년 전에도 들었고 이틀 전에도 들었습니다. 저도 계속 듣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야, 그래도 고점 아니야? 지금 하고 6년째 듣고 있어요. 그 마음이에요. 네. 그 마음이에요. 어차피 올라갈 건데? 네. 약간 이 마음으로. 또 네. 하나는 K-팝에서 K가 뭐냐? 라는 질문을 정말 10년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K가 뭐냐? 그게 문화냐, 인종이냐, 뭐 국적이냐. 코리아 아니었어요? 코리아죠. 코리아인데 이를테면 그 K-팝이라는 말 자체도 네. 사실 J-팝에서 약간 차용해서 온 거고.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J-팝은 정말 J-팝의 특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음악적으로 K-팝은 오리지널리티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음악이긴 해요. 그래요? 네, 음악 장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조건 비트거든요. 이전에는 없던 리듬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건 록이야, 이건 재즈야, 이건 레게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K-팝은 이미 있는 장르들을 하나로 섞어서 만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K-팝은 한 4분 30초 시간 동안 장르가 적어도 한 2번에서 3번은 바뀐다. 처음에는 약간 R&B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댄스 나오고 그다음에 갑자기 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R&B로 돌아가는. 실제로 해외에 있는 K-팝을 작곡하는 작곡가들도 이런 구조 때문에 K-팝이 더 재밌다. 자신의 어떤 크리에이티브 같은 거를 좀 더 반영할 수 있어서 좋았어. 인터뷰하는 것들이 많이 유명하긴 해요. 근데 최근엔 K-팝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식상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뻔해지는 게 있다. 그러니까 틀이 좀 생겨버리는. 네, 틀이 생겼고 이렇게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시작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규정화되는 게 있으니까 K-팝 팬들도 고인물들은 약간 3세대 아이돌 음악이 진짜 좋았어 이러면서 막 그때 옛날 음악을 막 다시 듣고 예, 플레이리스트로 예, 막 예. 유행시키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이게 더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퀸이 대단한 이유는 보헤미안 랩소디는 오페라하고 록을 합친 거예요. 굉장히 듣는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고 다른 경험을 주니까 굉장히 길어졌고. 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K-팝도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다국적 멤버로 구성된 K-팝 그룹, 뭐 예를 들어 캐츠아이 같은 이런 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대언 같이 K-팝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붙어 있지만 이 캐대언 OST 골든 이게 과연 K-팝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K-팝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어디까지를 K-팝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캐대언이 나오면서부터 나왔던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어떤 뭐 장르를 연구하거나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 뭐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꽤 이슈긴 하지만 실제 업계라든가 산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음악적인 특징, 문화적인 특징도 너무 중요한데 근데 저는 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 내고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장르 구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소비자 혹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에 가깝다. 루미네이트에서 캐츠아이를 K-팝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캐대언도 루미네이트에서 그냥 K-팝 그래서 빌보드의 K-팝 차트에 뭐 골든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네네네. 사실 고민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이미 K-팝이라고 소비하고 있으니까 K-팝인 거죠.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한국식 K-팝처럼 굿즈가 나오고 팝업이 나오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K-팝 그 시스템 내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팝으로 또 이 시스템 자체로 인정받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맞아요. 하네요. 그러면은 캐대언 굿즈 하셨습니까? 하고 싶었었죠. 그 넷플릭스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우리 지아님이 하시면은 K-팝인 거고 안 하시면 K-팝이 아닌 거네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겠네요. 멋있다. 괜찮은데요? 네. 어쨌든 팬덤들의 어떤 영향력을 갖고 그런 것들로 이제 이게 K-팝이냐 아니냐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약간 공동 제작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팬들이 굉장히 같이 만들어가는 공급자 역할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사실 저는 그냥 아티스트 관점에서 보면 그냥 동료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료로 생각해야 뭘 같이 할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수익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아티스트 분들이 역조공이라고 해가지고 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같이 뭔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어. 정서적으로라도 얘기를 하고 있고 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뭐 그걸 블록체인으로 푼다거나 다른 뭐 AI로 푼다거나 이런 식의 시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아티스트 분은 팬들에게 주기 위해서 따로 의뢰를 주신 경우도 있어요. 팬들한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와,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는 우리는 5명이지만 제 6의 멤버 철저하게 수익 쉐어까지. 그래서 네, 뭐 2006번째 팬분 뭐 이렇게 220원 입금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를 하면 K-팝 이제는 하나의 장르를 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산업이 됐다고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K-팝 언제까지 이렇게 고점일 것 같으세요? 엄청 많이 남아있다고 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아티스트는 음악을 만들고 팬은 시장을 만들어요. 지금 K-팝 팬들이 대체로 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 한 3,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올해 굉장히 팝업이 오픈되는 거라던가 또 예전에는 대형 아티스트 분들의 팝업이 조금 더 많았으면 지금은 중소 신인분들이나 중소기업의 아티스트 분들의 팝업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한참 동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 고공행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궤도님의 고점은 언제신가요? 저의 고점이요? 저의 고점은 K-팝과 함께 합니다. 왜냐? 실제로 수많은 K-팝 아티스트 분들이 요즘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계속 나오시고 실제로 오늘 언급됐던 대부분의 아티스트 분들이 저희 채널에 나오셨습니다. 뭐 스키즈라든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가장 응원하는 아티스트와 그리고 응원하는 이유를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 그냥 이유 없으면 응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사랑은 원래 이유가 없죠. 딥다이브도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야 계속됩니다. 저와 함께 이 라플리클리 딥다이브 계속 누리고 싶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라플리클리 딥다이브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우리의 세 번째 다이빙 포인트는 바로 이 사람 데이미언 허스트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거. 이거 진짜 상호겠죠 이거? 진짜 상어입니다. 이 작품이 오늘날에는 21세기 현대미술 중에서는 가장 아이코닉한 작품이 아닐까. 유럽 남성의 해골을 직접 구매한 뒤에 다이아몬드 8,601개를 꽝 하고 박아 넣었습니다. 이게 현대미술을 우리가 즐기는 방법이구나. 아까 오프닝 때랑 많이 좀 자세가 네, 달라지셨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작품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돼요.